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선거에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요. 그게 깨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요, 내리 4번을 연속 이긴 적이 역사상 있었다?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2016년 20대 총선 승리, 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죠. 승리, 2018년 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 어제 있었던 4.15 총선에서 승리, 민주당 전국 단위 선거 4연승, 처음 있는 일입니다. 4연승을 기록했고요. 아까 최진 원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지금 정확하게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계엄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80석 확보로 가능해진 것들, 국회의장 및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에는 각종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하는 그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민주당이 12개 이상의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2개 이상이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통합당 쪽에서 반대하더라도. 무제한 토론을 필리버스터 얘기하는 거예요.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도 민주당이 처리할 수가 있는 그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예. 지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국민들은 선택을 한 거죠. 미래통합당, 민주당 견제하지 마. 허허. 그리고 당신들 균형 안 잡아줘도 돼. 이번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는 양쪽의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예. 한쪽이 지금 붕괴 수준에 뿌리까지 뽑힌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장 소장은 또 이제 여의도 전문가로서 통합당이 왜 이런 괴멸적 수준의 참패를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원인 하나를 딱 꼽으라면 장 소장은 뭐라고 보세요? 모든 걸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온 황교안 대표 때문이에요. 황 대표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황교안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인데 예. 저분의 이제 리더십과 정치적인 판단이 과연 이 야당을 건전하게 이끌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의무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제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 네. 작년 1월이었다고 봐요. 1월 작년 1월에 뭐가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정치를 선언했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에는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도 하고 혁신위도 하면서 우리는 박근혜 최진실 당이 아니야. 우리는 탄핵 세력이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2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저 당은 계속 그런 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당이 나아갈 비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관학교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황교안 대표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016년 총선 때부터 패배가 있었죠. 그 이후 탄핵을 받고 그 다음에 대선을 지고 18년에 지선을 지고 지금 끊임없이 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2016년 이후로 누가 책임을 졌는지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내용적으로 또는 인물로 뭐가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새로움을 뭔가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뭔가를 주려고 할 때에는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반성이 되고 변화된 것이 사실상 인식이 돼야만 신뢰를 다시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 누적적으로 없었던 것이지 단지 이게 예컨대 황교안 1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황교안도 대타로 지금 모셔온 거거든요. 이제 모셔온 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말씀은 이제 일장일단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통합당의 패배가 왜 뼈 아프냐. 제가 왜 뼈 아픕니까? 탄핵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보수 통합을 하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이 과정에서 아주 맞은 패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이게 아프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확장세를 가야 할 시점에 여기서 아주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보수의 지도를 새로 짜야 되고 정치 지형을 처음부터 다시 모색해야 되는 다시 그야말로 지금 그 가장 처음의 길로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총선 패배와는 별도로 통합당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김 기자, 마침 어제가 황교안 대표의 생일이었다는데 어쨌든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성적표가 차츰 드러나던 시기에 어젯밤에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총선 결과를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분위기로 좀 당직을 내려놓겠다 선언했습니다. 어제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지지해준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황교안 대표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죠. 아까 장 소장이 잠깐 방송 서두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한 명 빼고 통합당 지도부 전원이 다 낙선했습니다. 그 당에서의 최고 의결 기구는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최고위원들의 지금 명단이 이러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자, 총 7명이죠. 자, 황교안 대표 어떻게 됐어요? 종로에서 낙선, 심재철 원내대표 낙선, 정미경 낙선, 신보라 낙선, 김영환 낙선, 이준석 낙선, 6명의 최고위원이 다 각자의 지역구에서 낙선한 거예요. 딱 한 명 살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 누구? 조경태, 부산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 7명 중 6명이 모조리 다 낙선하고 한 명만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이죠. 통합당에서는 이 부분도, 이 지점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종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요. 종로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대선 전초전 서울 종로 이낙연 승리.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8.3% 54,902표를 얻었네요. 황교안 대표는 39.9 37,594표. 표 차이가 17,308표 차가 났습니다. 최진 원장 보시기에는 17,308표 차면은 격차가 아주 큰 차죠. 아주 큰 차입니까? 예, 저는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예. 저렇게 양당의 대표가 맞붙는 경우도 드물었고 거기다 차기 대권주자 1, 2위가 동시에 한 지역에서 맞붙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저렇게 긴 기간 동안 큰 격차였고 실제로 두공을 까보니까 저렇게 또 큰 격차로 진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로서는 더 이상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의 모든 패배가 결국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도 결국 무리가 아닐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자정이 되기도 전에 일찍 당 대표한테 모든 걸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재기, 말하자면 대권과에 다시 합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황 대표 직함 앞에 이제 전자가 붙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였는데 오늘부터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장 소장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황교안 대표 얘기에 이어서 김 기자,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최종적으로 이끌었던 선거 사령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인데요.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씁쓸한 표정으로 등장하고 있죠. 통합당 자체에게도 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거쳐오는 과정에서 당이 변화해야 할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한적도 보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가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를 안 한 거죠.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당내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 안 했으면 더 크게 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장 소장 보시기에는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통합당이. 그럼 비대위를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카드로 김종인이 거론되는데 장 소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적절치 않은 선택이죠. 적절치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선의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데 유례 없이 보수파가 참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총괄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를 했다면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인이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비대위를 꾸릴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조기전대를 끌어갈 것인지 어허. 그 부분은 이제 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대위원장도 많은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왔지만 예. 결국에는 혁신도 제대로 못했고 당의 개혁도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기 전대를 치를 한 2-3달 동안 예.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좀 선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혹시? 장 소장? 이런 정도 인물이면 통합당의 이 위기 상황에서 전대까지 잘 관리형으로서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개파에도 지금 네. 속해 있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은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아닙니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는 이제 김정인 의원 변화가 안 했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3가지가 변화가 안 됐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당의 어떤 친박 이미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좀 더 보수 야당의 그런 관료형 리더십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공천 행태들이 아직 과감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3가지를 이후에 총선 이후로 어떻게 환골 탈퇴를 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통합당의 그런 미래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김 기자 정부에서 무언가 발표했다면서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 방침을 오늘 밝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원래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얘기했고요. 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국방 예산에서 9천여억 원 등 삭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일부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건데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약속했던 얘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광진구민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4월 15일 정답은 고민정입니다.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 직전에 고민정 서울 광진을 후보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고민정이 당선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거에서 어쨌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다음 날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안 됩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물론 이제 정부의 고가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 대단히 저건 국민에게 조금 오해와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다. 왜냐하면 선거 전날 대통령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바로 좀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행정부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사실 그 이인영 원내대표도 연설에서 100% 지급 얘기했지만 사실 야당 대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한번 논의해서 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저렇게 말을 그방 뒤엎고 했다는 것은 이건 결국 총선용으로 활용했다는 것 굉장히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저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어쨌든 조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거지 70%에 한정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고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광진을에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고민정 후보는 낙선했다? No, 아닙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인영 원내대표님, 고민정 후보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이런 논란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결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